안녕하세요. 신영일 교수입니다. 사장 유형자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가의 측정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교환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살펴보고요.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환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유형자산을 맞바꾸게 하는 거죠. 이때 취득하는 자산을 얼마로 취득하느냐. 왜냐하면 A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이쪽으로 넘길 때 이미 이 자산의 장부 금액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변으로 빠지겠죠. 우리의 관건은 B로부터 교환 취득한 이 자산의 차변 최초 인식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형자산은 최초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취득하기로 했죠. 그거를 그대로 지금 교환할 때도 적용을 하니까 교환할 때 제공한 본인의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자산의 최초 측정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해야 지난 시간에 했던 유형자산은 최초 원가로 측정한다. 원가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지급액 플러스 기타 자산의 공정가치. 통틀어서 그냥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만 회계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지 멋대로 높게 혹은 낮게 주장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이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이 순위로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최초 측정금액으로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원칙에 따라서 1순위가 제공자산 공정가치, 여의치 않으면 2순위가 취득자산 공정가치. 어쨌든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하고 최초의 취득자산의 최초 인식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가 서로 결탁을 해서 무늬만 교환이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이런 교환 거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취득자산, 제공자산, 공정가치 모두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별 수 없이 제공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차변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처분 손익은 인식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건 뭐냐면은 교환 거래 시에 현금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혹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은 이게 2순위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현금도 제공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취득원가는 제공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현금 지급에까지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현금 수취액만큼 지급액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할 때는 주고받은 현금과 무관하잖아요. 따라서 취득자산의 공정가치 요것으로 차변의 최초 인식 금액을 잡고요. 현금을 주고받았을 때는 그 금액만큼 처분 손익에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교환거래 예 6번인데요. 갑은 생산한 제품을 도매상에게 운반할 때 사용하고 있는 트럭 중 한 대를 을이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와 교환을 했대요. 갑 회사는 사용하고 있는 다른 국산 5톤 트럭 한 대를 병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5톤 트럭과도 교환을 한 겁니다. 즉 교환거래가 두 가지죠. 자, 먼저 트럭과 지게차의 교환인데요. 상업적 실질은 있는가?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봐야죠. 트럭하고 지게차는 엄연히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이때 트럭의 공정가치와 지게차의 공정가치 중 더 명백한 금액, 일단 1순위는 트럭의 공정가치로 하죠. 이게 좀 이상해. 그러면은 지게차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것이니까 지게차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갑회사 트럭의 장부 금액이 5천이고 공정가치가 4천이래요. 그러면 5천짜리 차량 운반고 순액입니다. 왜냐하면 상각 누계액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대변으로 총액, 차변으로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기본적인 회계처리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순액으로만 분계를 하겠습니다. 이때 취득자산의 요 최초 인식 금액은 제공자산 공정가치로 하기로 했고요. 대체 일치금액이 처분 손익입니다. 만약에 이런 교환 과정에서 현금 100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100도 제공자산의
공정가치의 일부입니다. 제공한 차량 운반고의 공정가치가 4천이죠. 거기에다가 100만큼 또 돈을 줬으니까 4,100이 최초인식 금액이 되겠고요. 처분 손실은 위에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급한 것만큼 최초인식 금액에 들어가니까 지급 안 한 경우랑 지급한 경우랑 처분 손익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취득자산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어떻게 하느냐. 갑회사 트럭의 장부금액 5천, 공정가치 4천인데 여기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지게차 공정가치 4,200이래요. 그러면 1순위가 아니라 이제 2순위로 4,200을 잡고요. 차량의 장부금액 순액 5천 빠지면서 800만큼이 처분 손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회사가 교환 과정에서 현금 100을 지급했대요. 지급을 얼마나 하든 상관없이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여 취득자산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대신 대변에 보면 현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례에 비해서 처분 손실이 더 높아지겠죠. 한편 갑회사가 갖고 있는 국산 트럭하고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외국산 트럭 똑같은 5톤 트럭이래요. 이거를 서로 맞바꾸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5톤 트럭이 제조사가 한국 회사냐 외국 회사냐에 따라서 미래 현금 흐름의 구성이 유의하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단순히 장부 금액으로 교환하는 걸로 보아 처분 손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교재 4장의 19쪽을 보면 새로운 토픽이 나오는데요. 차이본가의 자본화. 회계원리 시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회사가 공장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10억 원만큼 차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연이자 4%. 1년 만에 모두 공사가 끝났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공장 신축 기간의 발생이자가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이럴 때 공장 신축에 취득원가 다른 돈은 안 들어가고 오로지 요 차입금 10억이 몽땅 다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공장 취득원가는 10억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4천만 원 이자까지 포함한 10억 4천만 원으로 할 건지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전부터 차입원가 자본화, 즉 이게 자본화 시킨 겁니다. 차입원가 이자 비용을 자본화 시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자산인데 차입금을 쓴 것과 회사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금으로 충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익을 갖는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금액이 달라져서야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어쨌거나 4천만 원이라는 이자는 자산 취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 비용이니 마치 운반비, 설치비 이런 것을 자산의 최초 인식 금액으로 넣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팽팽한데요. IFRS는 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금의 이 차입원가도 자산원가의 일부라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공장 신축 기간에 발생한 이자만큼을 계산하여 자산의 원본에다가 가산을 해야 됩니다. 차입원가 자본화 회계 처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차입원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현금 대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고 보고기간 말 혹은 중간에 건설 기간이 끝났을 때, 생산 기간이 끝났을 때 이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죽이면서 요 유용자산으로 대체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본절에서 다룰 내용은 이자 비용 중 얼마를 자산 원본에 가산하느냐 이런 겁니다. 적격자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무 자산에다 해서 취득을 할 때 모두 다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건 아니고요. 적격자산에 대해서만 자본화합니다. 자본화하니까 왜 자본하지? 자산에다가 가산하는 걸 왜 자본화라고 할까? 영어로는 capitalize, capitalization 이라고 하는데요. capitalization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본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 원본에 가산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본하고요. 실제로는 해당 자산 장부금의 가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적격자산 qualifying asset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입니다. 제작 건설하는데 뭐 대충 한 달 정도 걸려. 그럼 한 달 정도 발생한 이자를 자산 원본에 가산해봐야 중요성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생산, 건설, 취득 과정이 상당 기간 필요로 해. 그래야 자본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자본화 대상 자산은 재고자산, 설비자산, 설비자산이 유형자산이죠. 무형자산, 투자자산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단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는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이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한다니까 상충이 되잖아요. 단기간 내에. 요 위에 있는 재고자산은 제조 기간이 장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장기 또는 상당 기간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가? IFRS에서는 말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 비상장 기업이 적용하는 일반 기준에서는 이걸 1년으로 보고 있어요. 대략 실무에서도 제작 건설 기간이 1년 넘게 소요된다면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고요. 1년이 안 된다면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해당 자산의 취득 건설 기간 아닙니까? 자, 자본화를 개시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자산에다가 가산하는 겁니다. 이때 개시는 언제부터인가? 적격자산 취득을 위한 지출이 있고 차입원가가 발생하며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때 드디어 차입원가를 자본화합니다. 어떤 자산을 제작 건설할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출이 있었어야지.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라 차입금을 충당하여 지출에 사용했다. 이런 가정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없었다면은 그냥 말로만 나중에 줄게 이랬으면은 설령 이자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자본화 대상이 아닙니다. 지출이 있었어야 되고 그 지출을 차입금에서 충당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차입원가의 어떤 코스트, 이자 비용을 여기서는 차입원가라고 하는데요. 이자 비용을 자본화하는 것이죠.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됐으면 취득이 끝났다는 소리죠. 그래서 더 이상 자본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본화 차입원가를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는데요. 차입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특정 자산을 취득 건설하기 위해서 회사가 그 목적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했어. 그게 바로 특정 목적 차입금입니다. 그런데 특정 목적 차입금을 차입하여 건설, 생산 등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돈이 좀 모자랄 수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회사가 일반적인 운영자금으로 차입했던 차입금 중에 일부를 갖다가 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 목적 차입금, 일반 목적 차입금, 여기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모두 자본화하는데요. 단 일반 목적 차입금은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하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 은행으로부터 수시로 일반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고 할 텐데 돈에 꼬리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은 일반 목적 차입금, 여러 가지 종류의 차입금 중 어느 차입금을 얼마만큼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했는지 추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특정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를 계산하는데요. 특정 목적 차입금,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어. 이자율이 5%래. 당해년도의 자본화 기간, 좀 전에 보았죠? 자본화 개시부터 종료까지. 이게 당해년도분이 12달인데 예를 들어 9달치야. 그러면은 12분의 9만큼입니다. 이때 특정 목적 차입금을 거액으로 차입을 한 다음에 건설 지출에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그냥 현찰로 갖고 있기보다는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단기간 예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이 자본화 기간 중에 발생한 일시운용 투자 수익은 마이너스합니다. 즉, 자본화 차입원가에서 빼라는 거예요. 한편 일반 목적 차입금도 자본화 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하나하나 예를 들어 회사가 10가지 일반 목적 차입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차입금과 다섯 번째 차입금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일반 목적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는 이걸 한 통에다가 다 섞어서 평균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IFRS의 자본화 차입원가 기준서를 들여다보면은 일반 목적 차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자본화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자산 관련 지출액 거기다가 자본화 이자율을 곱해서 일반 목적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자산 관련 지출액은 뭐야? 자본화 이자율은 또 어떻게 계산하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장 기업이 적용하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자산 관련 지출액이라 하면 적격자산 당해년도에 여러 차례 지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적격자산을 지출할 때 일반 목적 차입금을 가지고 충당했다라는 전제인데 일반 목적 차입금 A 차입금인지 B 차입금인지 C 차입금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한 통 속에 다 집어넣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적격자산 지출의 평균, 여기다가 여러 일반 목적 차입금의 단기 평균 이자율을 자본화 이자율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는 없잖아요. 실제 발생한 일반 목적 차입금의 차입 원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본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목적 차입금, 일반 목적 차입금 두 가지를 모두 다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요거는 중급회계 때 배우겠습니다. 지금 중급회계 입문에서는 일반 목적 차입금만 있는 경우 혹은 앞에서 설명한 특정 목적 차입금만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복잡한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논의는 중급회계 때 설명하기로 하죠. 예 7번을 볼까요? 특정 목적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인데 갑회사는 공장건물 신축에 사용하기 위해서 1년도 2월 1일부터 1년 동안 20만 원을 차입했대요. 공장건물 신축에 사용하기 위한 따라서 특정 목적입니다. 차입금 이자율은 연 6%이고요. 공장건물 신축은 3월 1일부터 시작했대요. 즉 돈을 먼저 차입하고 한 달 뒤에 시작을 한 겁니다. 1년도 11월 30일에 종료가 됐대요. 그러면은 자본화 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야 돼요. 2월 1일부터가 아니라. 공장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건물 신축에 사용할 요 자금을 차입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어떤 금융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의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특정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는 20만 원에 이자율은 6%죠. 이미 이야기한 대로 자본화 기간은 12달 중 3월부터 11월까지 9달입니다. 여기서 일시운용 투자 수익 1000을 뺀 8000이 자본화 차입원가입니다. 이번에는 일반 목적 차입금을 들여다보는데요. 1년도에 공장 건물의 신축을 시작을 했대요. 다음과 같이 공사비를 지출을 했는데 1년도 말 현재 계속 진행 중이래요. 4월 1일에 40만, 10월 1일에 60만. 갑회사는 공장 건물 신축에 다음에 일반 목적 차입금을 사용을 했대는데 어느 차입금을 먼저 나중 이렇게 사용한 거를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차입금 얘기 들어가 있고요. 차입 기간에 연이자 6%, 5%인데 이거에 대한 평균 이자율로 평균 지출액에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적격자산 지출액의 평균 지출을 계산하는 건데요. 월수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0만 원에 4월 1일 12월 말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며 12분의 9. 60만 원은 10월 1일부터니까 12분의 3. 그래서 45만의 평균 지출이 있었는데요. 이 평균 지출에 A 차입금, B 차입금을 섞어서 평균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45만 원에 해당되는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죠. 당해년도에 일반 목적 차입금 이자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걸 분자로 놓고 단계 일반 목적 차입금의 평균을 분모로 하여 나누면 그게 평균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A 차입금, B 차입금의 단기 이자 비용은 얼마인고 하니 70만 원에 1월 1일부터 있었네. 12월 말까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70만 원에 6%입니다. 곱하기 12분의 12 개념이겠고요. 60만 원은 1년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 년도에는 12분의 3만큼 있었네. 60만 원에 5%에 12분의 3. 그래서 49,500이 A 차입금, B 차입금의 단기 이자 비용입니다. 그러면 A 차입금, B 차입금의 단기 차입금의 평균은 얼마인가? 평균 계산은 편한 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이자 비용 계산할 때 요 6%, 요 5%, 요 이자율만 딱 떼버려. 즉 70만 원, 60만 원에 12분의 3 이러면은 이게 평균입니다. 이자라는 게 평균에다가 이자율 곱한 게 평균 이자니까. 따라서 49,500원 나누기 85만 원. 요게 바로 일반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이고요. 5.8%가 나옵니다. 따라서 5.8%를 평균 지출액 45만 원에 곱하면 26,100원이 나오는데 실제 발생한 49,500원 이자 비용보다는 적죠. 따라서 26,100원이 일반 목적 차입금의 차입 원가입니다. 물론 X2년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니까 또 계산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중급회계 때 배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자본화 차입 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자 비용이 자본화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자산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시산표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가 자산, 부채, 자본, 여기가 비용, 수익, 이 시산표 우리 회계원리 때 배웠던 거죠. 지금 이자 비용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요놈이 요 자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손익의 출렁거림이 줄어들죠. 즉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인컴 스무딩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의 손익이 출렁거리는 것보다는 스테디하게 오르는 걸 훨씬 더 높게 쳐주죠. 기업 가치가 높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자 비용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은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후에 당기순이익은 요 상각비만큼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완만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이 부채 중에 차입금이 잔액이 꽤 있어. 비용 파트에 가보니까 이자 비용이 거의 없어. 심지어 어떤 기업은 이자 비용이 제로이기도 해요. 모든 이자 비용이 다 자본화됐으니까. 이런 경우에 상당히 자본화가 많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더 나아가서 이자보상 비율 혹은 이자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죠. 그래서 영업이익, 즉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한 것이 영업이익인데 이걸 이자 비용으로 나누었을 때 얘가 1보다 크면 뭐 그런 대로 근데 1이 안 되면 한계 기업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에서 가득한 이익을 이자를 내고 나면 제로가 돼버리는 그 순간이 이자 보상 비율이 1이잖아요.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야지 이자를 낼 정도의 충분한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심지어 1보다 적으면 그 회사는 미래가 참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자 비용을 자본화시키면은 이자 비용이 내려가잖아요. 따라서 이자 보상 배율이 2, 3, 4, 5 막 커질 수가 있죠. 한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계 기업이 아닌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는 이자 비용 중에 즉 차입원가의 자본화 금액이 얼마인지 주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죠. 자본화되기 전에 도대체 이자 비용이 얼마이고 그거를 통한 이자 보상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유형자산의 두 번째 시간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후 감가상각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